이번 정부의 감세가 자 보세요. 법인세, 종부세, 재산세, 상속세, 양도세 이거 깎으면 누가 좋아? 부자가 좋아. 너무 부자분들한테만 너무 감세를 많이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게 저만 그런가요? 보도자료 13조라고 돼 있고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연합뉴스도 13조 세수 순감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저희는 첫날부터 5년간 2022년 대비 60.2조가 줄었습니다라고 썼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받아 쓴 거예요. 다른 언론사들은? 그래서 과연 몇 개 언론사나 60조라고 쓰나 보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가 이런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완전히 비교 있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감세 정책을 하겠다. 누구를 위한 감세냐? 이걸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감세를 하기로 했다. 세제 개편안이 나왔는데 핵심은 세금을 덜 걷겠다는 거죠. 네. 누구의 세금을 덜 걷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댓글을 보니까 자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럴까요? 덕후의 익명으로요. 지난주에 발표한 세제 개편안 이제 보는데 뭐냐? 내용보다 반응 먼저 봐서 부자 감세 하길래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이렇게 눈치 안 보고 해도 되는 거야. 자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댓글에 부자 감세 하길래 어느 정도인가 하고 봤더니 아니 이렇게 눈치 안 보고 진짜 이렇게 맘대로 감세를 하냐. 본인 거예요. 얘기는 아니죠?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제 자 어떤 세금을 그렇게 많이 깎아줬길래 부자 감세라는 말이 이렇게 댓글에 이런 내용이 엄청 많았어요.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일단 이번에 세제 개편안, 그러니까 기재부는 늘 매년 이런 세제 개편을 하고 그 그렇죠. 세제 개편안을 요맘때쯤 내놓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금 제도가 경제 제도와 맞게 운영돼야 되는데 새 정부가 바뀌고 나서 내는 세제 개편안은 그전 정부하고 정권 교체가 된 경우라면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겠죠. 이번 세제 개편안이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법인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요 두 가지입니다. 법인세는 기업이 내는 거고, 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는 다 이제 집 많은 분들 네. 내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이번 정부의 캐치프레이즈고 대통령 선거 공약입니다. 그 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겠다. 문재인 정부가 25%까지 올려놨는데 그래서 법인세 구간이 1개, 2개, 3개, 4개가 있는데 이런 종류의 법인세를 운영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선진국은 특히 거의 단일 세율이다. 그러니까 뭐 20%면 20% 이런 식으로 단일 세율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25%라는 최고 세율 너무 높다. 이거 낮춰야 된다. 22% 원래대로 낮추겠다라는 게 공약이었고 그대로 이번에 발표한 거고 거기에 더해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상속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늘 호소하는 것들이 우리 이 기업을 가업을 상속을 하려고 하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서 상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늘 이런 식으로 상속할 수가 없어서 기업을 정리하다 보면 중국에 빼앗깁니다. 이 산업을.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안 좋고 이거 상속세를 이렇게 많이 걷어가는 것도 너무 심하고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 한 부분에 대해서 화끈하게 도와줬고 이번에 안으로는 아직 결정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제 개편안은 전부 다 법률입니다. 법률은 국회가 통과시켜야 확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나온 이 안은 이번 정부가 생각하는 안이고 법률 통과를 위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 제출하겠지만 해야죠. 국회가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네. 민주당이 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여기 법인세는 그렇고 네. 종부세도 정부 윤석열 정부 공약이었습니다. 종부세 세금을 이렇게 심하게 매겨놨기 때문에 부동산 값이 오른 거다. 왜곡이 돼서 시장이 왜곡이 돼서 부동산 값이 올랐다. 그래서 이런 시장을 왜곡시키는 세금 제도는 없어야 된다. 특히나 종부세는 무슨 세금을 징벌 수단으로 사용한다. 집 가진 게 죄냐? 왜 집 2개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죄인 취급을 하고 한 달에 1년에 몇 천만 원씩 세금을 걷어가느냐? 우리 정부는 그거 안 하겠다. 당장 종부세 폐지하겠다. 내지는 종부세를 굉장히 완화하겠다는 얘기를 계속했고 그 이 두 가지가 이번 정부 들어서 바뀌어야 할 세금의 안고 같은 거 핵심이었어요. 근데 딱 들어보면 완전 부자 감세잖아요. 이건 뭐 부자 감세라고 말해서 할 말이 없어요. 뭐
종부세 없는 사람이 종부세 낼 리 없고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훨씬 더 많이 줬는데 그렇죠. 다주택자 세금 깎아줄 수 있는 건 당연히 다주택자 부자이기 때문인 거고 법인세도 대기업들 위주로 세율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부자 대기업에 대한 감세인 겁니다. 근데 이 정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윤석열 정부는 이게 부자 감세라고 생각하지 마라. 법인세를 깎아주면 기업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해서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고 결국은 국민 경제 전체가 좋아진다. 이게 그 감세론, 낙수 효과론입니다. 그 클리앙 댓글 정리해 주십시오. 클리앙이요. 남자의 자격님이 아, 기업들 감세한다고 국민들에게 아주 조용히 해봐요. 기업들 감세한다고 국민들에게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 대댓글로 폭풍의 눈님이 낙수 효과 또 얘기하겠죠. 이제 그것도 안 하려나요? KBS 유튜브에 남인식님은 이명박 때 실패한 낙수 효과를 다시 끄집어낸 대단한 분이다. 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낙수 효과에 대해서 그게 언제쯤 얘기냐, 더는 안 믿는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증이 끝났다는 얘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법인세도 사실 실효세율은 우리가 선진국보다 훨씬 낮다면서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어떻게 보느냐, 무엇까지 법인세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미국보다 높아요. 단순히 실효세율이. 그러니까 최고세율만 보면 그런데 최고세율 외에도 실효세율도 미국보다 높아요. 실효세율은 훨씬 낮다던데요? 아니요, 높아요. 법인세만 따지면 실효세율 자체는 높은데 그 훨씬 낮다고 하는 얘기하는 이유는 미국은 주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에서 법인세 격으로 부과하는 세금이 따로 있어요. 두 번에? 네. 그러니까 그거를 포기해야 돼요. 그걸 포기하면 우리나라보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미국보다도 우리가 높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효세율이 사실은 미국의 주세를 더한다면 우리가 미국보다 현저히 낮다. 그리고 대기업이 공제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부자 감세라고 안 하면 그게 거짓말인 거죠. 다만 그 부자 감세라면 부자를 위해서 부자 감세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될 수 있지만 그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이거는 부자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경제 전체를 위해서다. 특히 법인세는 낙수 효과가 있다. 우리는 그게 있다고 믿고 기업이 투자를 할 거라고 믿는다.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 용돈을 주는데 슈퍼 사장님 부자 되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 좋으라고 주는 거잖아요. 아, 네. 그걸 왜 그렇게 두 번 생각해야 되는 거야? 딱 봐도 기업이랑 부자 감세잖아요. 미국에서 감세 제일 세게 하는 대통령이 W 부시였잖아요. 아들 부시. 네네. 그의 귀결이 2008년 금융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감세가 무슨 효과가 있느냐, MB 정부 때 우리 감세했는데 효과 없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 기재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효과가 없었던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너무 어려웠는데 우리가 감세를 하고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충격이 이렇게 줄었어요. 이렇게 내려갔어야 됐을 게 이 정도밖에 안 내려갔어요. 우리 굉장히 잘 극복했습니다. 감세 덕분에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MB 정부에 감세하고 난 뒤로는 경제 자체는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안 좋아졌다라고 말하면 틀린 말이 아니고, 근데 이만큼 떨어질 것이 이만큼 떨어졌다, 방어를 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틀렸다고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정책은 역사적인 거 아닙니까? 없으니까. 증명할 방법도 그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마이너스 1이 돼야 될 게 마이너스 0.2만 됐다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것이 보이고 그 다른 것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다 동의할 만큼 아주 강건한 종류의 합의가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법인세가 효과가, 세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낙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 뭐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럼 없다는 증거는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경제학은 이렇게 막 되게 결국은 실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실증이 워낙에 좀 다양한 변수들이 있으니까 그 변수들에 대해서 연구자가 생각하는 방향 혹은 연구자가 세운 가설에 따라서 다들 다른 방향으로의 결론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법인세를 낮춘다고 해서 성장률이 높아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정도의 얘기는 있죠.
이번 정부의 법인세 감세가 효과가 없을 거라는 얘기는 얼마든지 충분히 아주 견고한 논리로 할 수 있는데 근데 경제를 좋게 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은 그럼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라는 겁니다. 지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를 더 좋게 했느냐라고 물어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아니올시다라고 말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왜곡만 가져왔다. 최저임금을 높였더니 자영업자들이 화가 나고 특히 편의점주들이 화가 나서 그래서 경제에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고 전체적인 전망도 좀 어그러지고 고용도 좀 안 좋아지고 그런 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 인상뿐이냐 다른 종류의 취약계층 보조 뭐 이런 것들이 충분한 의미가 있지 않느냐 진위 계수가 낮아지지 않았느냐 그런 종류의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이 정책이 지난 정부의 정책은 성장을 불러왔느냐 MB 정부의 정책만 성장을 못 불러온 게 아니고 박근혜 정부의 정책도 성장은 못 불러왔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성장은 못 불러왔고 그럼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성장을 불러올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뚜렷한 무엇이 맞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근데 이게 사실 2차적인 효과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본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제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이 딱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 효과가 이제 뭐 편의점 주든 분들이 어떻게 되고 뭐 고용이 어떻게 되고 이제 그 다음 파급 효과라는 건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도 파급 효과를 낙수 뭐 이게 기대를 하는 건데 1차적으로 확실히 좋아지는 거는 다주택자와 이제 기업들인 거잖아요. 종부세 얘기를 안 했네요. 종부세는 말 그대로 정말 부자 감세입니다. 이건 뭐 파급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주택 시장이 안정화돼서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 하는데 사실 종부세 정책만 들여다보면 특히 다주택자 감세하고 나서 바로 이 발표가 나자마자 좋은 매물이 좀 시장에서 사라졌대잖아요. 그 상당수의 매물이 몇 퍼센트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3-4% 정도의 매물이 사라졌대요. 부동산 정보 뭐 이런 데이터 민간 기업들 보면 그 말은 나 내릴 줄 알고 내놨는데 정부가 종부세 다주택자 완화해 주니까 지금까지는 종부세가 무서워서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고 싶었는데 안 팔고 싶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갑자기 정책 이후에 분명히 늘어난 건 분명하거든요. 들고 있지 뭐 이러면.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지 뭐. 이를테면 원래 서울 강남과 강북에 한 채씩 대표적인 단지를 갖고 있으면 이를테면 이번 올해의 종부세가 한 2-3천 나왔고 내년에 한 4-5천 그 다음에 6-7천 사실은 이런 종류의 세제가 지속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민주당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서 고치자는 얘기는 하고 있었어요 지금. 근데 이거를 올해 2,000이었으면 내년에 1,600, 내후년에는 1,100, 내후년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몇백 단위로 확확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수준의 종부세보다 낮아지게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내년에는. 그러면은 2019년 수준의 종부세. 그러니까 종부세 부담이 그러니까 집값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30-40%가 올랐다는 집들이 많은데 종부세는 오히려 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은 세금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통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고 내가 내야 되는 집과 관련된 세금은 늘어나기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2년 만에 3년 전 수준의 세금밖에 안 내게 된다. 굉장히 깎아주는 게 분명하고 근데 이게 사람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인터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시장의 정상화라고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시각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분명한 건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은 다주택자라는 걸 부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1차적으로 당연히니까 세금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종부세는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 완전 부자 감세잖아요. 이것 때문에 공격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 세제 개편안 나오기 전부터 윤석열 정부는 부자 정부야라는 얘기를 하고 프레임을 그렇게 짜기 좋죠. 실제로 그러하니까 깎아주는 세금이 그 돈 가진 사람들에게 집중되니까 그래서 막판에 뭐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 소득세 갑니다. 그게 들어간 겁니다. 막판에. 성은이 망극하네요. 네, 그 소득세 개편안이 사람마다 다른데 구간별로 밑에 구간 2개를 조금 더 넓혔어요. 소득세를 그러니까 6% 구간과 10% 구간 요 두 구간을
요 구간 200만 원 늘리고 요 구간은 위에를 400만 원 늘려서 결국 요 구간도 한 200만 원 정도 벌려서 밑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조금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 위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도 아시겠지만 소득세는 여기 얼마까지는 6%, 얼마까지는 15%, 얼마까지는 20% 뭐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 같이 월급을 받는 사람은 다 혜택을 보긴 보는 거예요. 그 양이 얼마 안 되지만 소득이 낮은 분들은 18만 원 1년에? 네, 그러니까 뭐 한 소득이 한 5천만 원 이하 그래서 과세 표준 기준으로 뭐 한 낮은 수준에 속하신 분들은 1년에 18만 원 정도. 월급에 보면 식대라고 써 있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그걸 받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득에서 제해 주는 이건 밥값이니까 우리가 특별히 빼줄게 하는 게 지금까지 월 10만 원이었어요. 월 120만 원의 소득은 식대 형태로 받는 걸로 돼 있다면 세금 계산에서 빠지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을 240만 원까지 늘려준다고 했어요. 120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소득 구간별로 그 자기 제일 위에 받던 소득세율 적용되던 구간이 빠지는 거니까 상당한 감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쟁이들을 위한 소득세 개편안을 부자 감세 2개에다가 제일 마지막에 내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기재부에다가 마지막에 이 얘기가 나오니까 언론에서 경제신문에서 아니면 이런저런 신문들에서 기사가 계속 나오니까 확인하려고 담당 과장님 등에게 여쭤보면 굉장히 하기 싫어합니다. 뭘요? 이 소득세 깎아주는 걸. 왜냐하면 기재부는 나라 국간 지킴이에요. 우리는 국간을 지켜야 되는데 자꾸 세금을 깎아주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특히 담당들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건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늘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소득세 높지 않습니다. 실효세율로 봐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 사실 그 월급 받으시는 분들 월급 명세서 연말정산 끝난 뒤에 원천징수를 보시면 내가 낸 소득세와 지방세 합한 것하고 내 연봉하고 비교해 보세요. 세금 낸 게 내 연봉의 10%를 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그렇고. 그런데 그 최근에 나온 그 신문들에서 계속했던 얘기는 우리 세율 구간이 변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증세를 했다. 왜냐하면 월급은 계속 물가에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오른 게 아니어도 물가에 따라서 올라가기만 해도 세금은 늘어나는 거예요. 증세죠 그러면. 그런가? 가만히 있어도 물가가 5% 올랐으면 내 월급이 100만 원에서 105만 안 원이 오르잖아요. 되더라도 우리 월급이 근데 오른 게 아니죠. 아니 우리 월급이 안 오르잖아. 되게 안 오르는데. 이 세금을 관련해서는 물가만큼은 계속해서 과표 구간을 올려가야 증세를 안 한 게 되는데 왜 우리는 지난 한 15년째 계속 그 자리에 둠으로써 뭔 얘기인지 알겠다. 사실상, 얼마부터 얼마까지를 그 액수로 정해놓는데 우리 월급은 조금씩이라도 계속 오르니까 이 과세 표준과 자꾸 많이 내는 쪽으로 자꾸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오르지 않게 하려면 과세 표준도 계속 세율 같이 구간도 가야지 이렇게 물가만큼 올려야 되는데 미국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게 계속 무한히 반복된다고 하면은 네. 모든 사람이 다 최고 과세 표준 구간에 몰리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극단적으로 이해하자면 그렇죠. 오케이, 뭔지 알겠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예전에 한 50년 전에는 연봉이 한 10만 원, 100만 원이었겠죠. 연봉이 100만 원? 연봉이 100만 원이었을 겁니다. 얼마 안 됐을 겁니다. 뭐 평균적인 연봉이. 아무튼 만약에 100만 원이었던 점이 있었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금 구간이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는 얼마, 5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는 얼마, 그런 거였다면 70에서 100까지 얼마라고 했었다라면 우린 다 그럼 그 구간이 계속 지금까지 유지됐다면 지금 100만 원은 한 달 월급도 안 되잖아요. 모두가 최고 세율 구간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불합리하다라고 고쳐달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우리는 세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세금이 올라가는 현상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실효세율이 조금 높아져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고 다른 종류의 소비세도 꽤 있지만 소득세는 비율이 좀 적습니다. 실효세율도 낮고 GDP 대비 이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낮기 때문에 이걸 낮춰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는 얘기를 막 굉장히 길게 해요. 근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보다 낮다. OECD 기준. GDP 대비 몇 %인가? 그러니까 OECD를 가입하지 말았어야 돼. 소득세가 OECD 그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한 3%, 4% 이렇게 나오겠죠. GDP 대비 소득세 전체 거둔 세수가 얼마인가가. 이거의 비중이 OECD 국가 평균에 대비해서 상당히 낮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실효 소득세율이 상당히 낮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면세자도 굉장히 많다. 우리나라는 세금을 아예 월급을 받는데 세금을 아예 안 내는 사람이 30% 넘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기재부 입장에서는 소득세를 더 깎기 싫어하는데 네. 정부가 네. 부자 감세라고 하도 뭐 하니까 소득세까지 그냥 까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월급쟁이 유리지갑은 좀 생각 안 해주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나오니까 이제 대통령이 결단을 하라고 했고 그래서 대책에 포함이 된 겁니다. 성은이 만극하게도 네. 소득세도 깎아주셨어요. 네네. 자 그런데 그러면 뭐 기업도 뭐 법인세 깎아주는 것도 뭐 이유가 있고 종부세 뭐 그것도 뭐 공약이고 뭐 소득세 깎아줬어. 그러면 나라 국간이 그만큼 빌 거 아니에요. 얼마가 빕니까 토탈 예측으로는? 이게 야로가 있습니다. 어떤 야로가 있나요? 야로는 순 우리말입니다. 아 우리말인가요? 네, 순 우리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계속 써야겠네요. 일본어 야로. 아니에요. 네. 13조가 준다고 했어요. 세수 순감이 기재부가 13조라고 했습니다. 엄청 많이 주는 거 아니야? 13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 작년에 우리나라 국세로 거둔 돈이 334조예요. 아이고. 334조 대비 13조면 한 4%잖아요. 4%, 네. 앞으로 5년간 13조 정도가 줍니다라고 했어요. 순감, 세수 순감.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표를 보면 첫 해 6점 몇 조가 줄고 그 다음에 7점 몇 조가 줄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조금 그대로 있다가 조금 세수가 는다고 돼 있고 는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더하면 13조가 되기는 되는데 이 계산이 이게 뭐지? 그래서 물어봤죠. 이게 근거가 뭐예요? 이게 전년 대비입니까? 아니면 2022년 대비입니까? 앞으로 5년간의 세수 순감이 13조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순감이 13조가 아니에요. 60조입니다. 첫 해 6.7조가 줄어요. 그러면은 이 6.7조가 준 이 라인을 기준으로 내년에는 7.3조가 더 7점 몇 조가 더 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요만큼 줄었으면 그 다음엔 여기서 0.1조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올라가게 되고. 근데 사실은 세수가 얼마를 줄었냐고 했을 때는 첫 해는 6조가 준 게 맞죠. 그 다음에는 13조쯤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면적을 다 합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적분을 해야 되는 거네요. 이거 13조가 돼요. 이게 우리가 바른 계산이잖아요. 왜냐하면 원래 세금이 100조였다. 근데 첫 해 6점 몇 조가 줄었다 그러면 94조가 되죠. 94조에서 7조가 더 줄면 87조. 87조면 100에서 13조가 떨어진 거잖아요. 2년째는. 그렇죠. 근데 이거를 13조로 계산을 안 하고 7조가 더 줄었다로 계산한 거예요. 이 뭔 개소리야? 이게 6점 몇 조, 7점 몇 조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 13조라고 돼 있고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연합뉴스도 13조 세수 순감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저희는 첫날부터 5년간 2022년 대비 60.2조가 줄었습니다라고 썼어요. 근데 60.2조가 맞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확신했느냐? 기재부에 물어봤어요. 기재부에 물어봤더니 아니 이게 전년 대비예요? 전년 대비면은 이 해에는 13조가 줄었다는 얘기네요. 7조라고 써 있지만 그랬더니 과장이 네 맞대요. 그럼 그 다음 해도 거의 한 13조가 준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5년 동안 2022년 대비 준 금액은 60조네요. 네 맞아요. 왜 13조라고 쓰셨어요? 그 계산 방식에 따르면은 전년 대비이기 때문에 이게 13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계산법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상식에 와닿지 않잖아요. 그건 좀 실화입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받아 쓴 거예요. 다른 언론사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60조라고 이렇게 쓰면서 우린 사실은 기재부 담당 과장의 확인을 받았으니까 60조가 맞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래서 과연 몇 개 언론사나 60조라고 쓰나 보려고 했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가 저희 후배들이 선배 60조라고 쓴 데가 아무 데도 없는데요. 되게 외로웠겠네. 연합뉴스도 13조라고 썼는데요. 약간 그럼 좀 불안하잖아요. 또. 네, 불안하죠. 근데 우리는 불안하긴 하지만 과장이 60조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보도자료 낸 사람이 60조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정신 놓고 있으면 당하겠어. 진짜 지금 맞는 줄 알겠어. 이런 거를 뭐라고 하지 않나요? 눈 뜨고 코 베이는 거죠. 기재부가 쓴 방법은 순액법, 전년 대비라는 거고요. 누적법
2022년 대비로 하면 60.1조라고 썼습니다. 0.1조가 틀렸네요. 우리는 그냥 단순 합산했으니까 정확한 숫자를 알고 있으니까 0.1조가 틀렸고 13.1조는 순액법, 60.1조는 누적법. 지록 위반이면 지록 위반? 근데 순액법이라는 건 사실 이런 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상식과 기본적인 직관에 와닿지 않아요. 그쵸. 이건 뭔가 좀 줄어들어 보이게 하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심을 아니할 수 없네요. 이 정도 수준만 해도 일단 MB 정부 이후 최대 수준이고 MB 정부도 한 60조 정도 수준의 그 감세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이 윤석열 정부는 내년에 다시 한번 대규모 감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속세가 지금은 상속되는 죽은 사람이 돌아가신 고인이 남긴 돈 전액에 대해서 상속세를 매겨요. 그럼 금액이 커질 수 있죠. 근데 받는 사람은 3명, 4명, 2명 하여튼 여러 명이지 않습니까? 여러 명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100이라는 것이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떨어졌으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30, 30, 40 내지 20, 20, 20 뭐 이런 식으로 작아요. 그쵸. 내가 받는 돈이 20인데 세금은 100억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율이 더 높아지죠. 오케이. 예, 그러니까 이게 억울하겠네. 증여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안 하고 상속되는 유산을 기준으로 하니 너무 많다. 앞으로는 이거를 시대에 맞게 좀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받는 입장으로 하느냐, 그 남긴 걸 입장으로 하느냐. 어느 정도는 합리성도 있는데, 근데 이 역시 대규모 감세가 될 겁니다. 와. 그리고 다른 종류의 재산세도 그리고 뭐 양도소득세, 특히 거래세.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기준으로 가장 많이 걷고 있는 게 거래세예요. 야 이거 완전 야 거래세도 근본적으로 손봐야 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 손을 댄다면 이번 정부의 감세는 MB 정부 당시보다 훨씬 커질 수 있는 겁니다. 부자로 살기 좋네. 부자는 원래 살기 좋아요. 맞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부자를 미워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부자 되고 싶어요. 기왕이면 부자가 좋지. 근데 이번 정부의 감세가 보세요. 법인세, 종부세, 재산세, 상속세, 양도세 이거 깎으면 누가 좋아? 부자가 좋아. 저도 부자가 좋아. 저도 부자가 좋고 부자가 되고 싶지만 너무 부자분들한테만 너무 감세를 많이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게 저만 그런가요? 다만 아까도 말했지만 법인세는 부자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경제 전체를 위해서. 그거는 이 정부의 철학인 겁니다. 이 철학을 그건 뭐 다수가 지지해서 이 정부가 선출이 된 겁니다. 그렇죠. 뭐 그런 것이고 종부세 경우에도 집값이 오른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왜곡된 정책 때문이다라고 정면에서 말을 했고 그래서 난 종부세와 거래세를 확 줄이겠다라고 말한 정부가 당선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뽑은 정부고 국민이 공약을 지키는 거니까요. 정부가 공약을 지키는 겁니다. 다만 소득세는 이 공약을 지키려다 보니 상당한 반발이 특히 유리지갑들한테 있으니 소득세도 막판에 들어갔는데 아시다시피 그 적게 버시는 분들은 월 15,000원 안팎의 혜택, 좀 더 많이 버시는 분들은 한 4, 5만 원의 혜택, 여기에 식비를 더해봐야 1년에 100만 원 이상 혜택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는 종류의 감세인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적은 감세죠. 그리고 부동산 종합소득세 감세는 상당히 큰 감세고 법인세 감세는 더 큰 감세고 그렇긴 한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 소득세 감세도 계산해 보면 한 5년간 15조 정도의 감세. 쪽수가 많으니까. 60조의 전체 중에 4분의 1은 소득세 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감세는 예정 안 돼 있던 감세인데 어쨌든 해야 되는 감세가 돼버려서 갔으니까 굉장히 큰 세수 순감이 발생하는 거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자 그래서 여러분 감세를 해주는 거니 뭐 안이 나왔으니까 물론 이게 또 뭐 나중에 뭐 국회 통과돼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감세를 하면 그냥 그만큼 우리 정부가 돈을 덜 쓰면 되냐? 돈을 어떻게 덜 써? 할 일이 많은데 덜 쓰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덜 써요? 자, 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다음 댓글 우리 정혁 기자 읽으시죠. 네이버도. 다음에 다 지나간다님이 재정 건전성 나빠졌다고 하면 감세하면 건전성 좋아지나 네이버의 QUAR 땡땡땡님이 법인들 감세하고 빚 많은 사람들 탕감하고 들어간 돈 나중에 국가 빚으로 남겠네. 그러네요. 지금 이제 코인으로 날린 분들도 이제 탕감을 뭐 어느 정도 해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감세해주면 되게 해피한 분들이 많이 있겠죠. 엄청 해피한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러니까 해피한 건 좋다 이거야. 근데 그러면 그거 빈 건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 감세 정책을 내놓기 전에 이 정부가 처음 더 먼저 했던 공약은 재정 건전성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재정 준칙이라는 걸 법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예산안은 그 재정 적자 비율이 3% 그 해의 재정 적자 비율이 3%를 넘어가지 않게 법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타이트하게 살림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덜 쓰겠다고 한 거예요. 앞으로는 덜 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 발표는 앞으로는 덜 걷는다는 발표인 거예요. 덜 걷고 덜 쓴다. 그러니까 덜 쓰겠다, 재정을 좀 더 건전하겠다라고 하려면 버는 돈 대비 덜 써야 되잖아요. 근데 버는 돈을 줄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덜 쓰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공약이에요.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덜 쓸 수 있는 이유는 일단 하나는 우리가 감세는 했지만 세수는 줄지 않을 겁니다. 라는 전제가 있어요. 세수가 줄린 거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감세를 해서 주는 분량은 있지만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게 많다는 거예요. 매년 늘어나는. 우리나라 세금은 자연적으로 추세적으로 늡니다. 그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도 얼마 전에 그 한번 이 얘기도 다루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연초에 세수 추계, 정부가 바뀌고 나서 세수 추계를 다시 해서 세금이 작년에 생각했던 것보다 한 50조쯤 더 거치겠어요. 그래서 추경을 해도 빚을 안 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같은 기재부가 같은 갑자기 부자가 기재부가 됐죠. 뭐 한 전 정부 마지막에는 우리 돈이 없어서 추경을 못합니다 했다가 앞으로는 정부가 바뀌고 나자 우리가 계산을 좀 잘못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한 50조가 더 나왔어요. 더 써도 됩니다. 라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작년이 334조였으면 올해는 390조 정도 걷는다고 했습니다. 세금이. 그러니까 330조가 390조가 되면 비율로 봐도 거의 한 20%가 늘어나는 거고 굉장히 많이 느는 건데 우리나라 세금이 기업 경기가 좋으면 이렇게 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깎아줘도 큰 문제 없을 겁니다. 근데 아까 옐런 얘기할 때도 했지만은 이 글로벌 경제 위기 우리가 조금이라도 타격을 입으면 이거 와장창 올해 세금은 이미 어느 정도 좀 정해졌어요. 작년 기준으로 종부세 걷고 작년 기준으로 법인세를 걷기 때문에 올해 세금은 정해졌어요. 그래서 올해 세금은 한 390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내년 이후는 장담 못해요. 우리나라 세금이 실제로 줄어든 적이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 IMF 때 줄어들었고 그 금융위기는 IMF 때가 아닌데도 2018년 19년까지 20년까지 오면서 줄었어요. 코로나 때문은 아닙니다. 이건 그냥 경기가 안 좋아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기재부가 그때 걱정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제 세금이 무조건 늘어난 나라가 아니구나. 우리도 이제 세금 상승률의 정체가 오는구나. 우리도 큰일 났다. 이제 앞으로는 정말 재정 건전성을 타이트하게 해야 돼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고 그때가 또 올 수 있습니다. 엄청난 경제 위기가 아니더라도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경제가. 그러면 세금이 덜 거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금이 꾸준히 는다. 이건 장담할 수는 없는 얘기입니다. 추세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는데 장담할 수 없는 얘기. 다만 그런 종류의 전제를 깔고 지금 기재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줄이지만 더 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줄일 거야. 근데 여기서 일단은 하나의 문제는 정말 계속 세금이 늘 것이냐가 하나의 문제고 줄이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내년에는 거의 이구동성으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경제가 아주 안 좋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세금을 줄이고 세금 지출을 줄인다? 그러면 돈을 안 써. 재정의 그 경기 안정화 기능,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재정이 기능을 해서 이만큼 파질 걸 요 정도만 파고 경기가 막 올라가면 재정이 역할을 좀 덜해서 좀 쿨다운을 시켜서 좀 깎고 재정의 자동 안정화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기능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줄여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정부의 운신의 폭이 줄고 상당히 취약계층 대책이나 아니면 기타 돈을 써야 할 당장 상황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위기가 오면 그때는 더 쓴다. 요 정도는 해요. 기재부도. 근데 여튼 살림은 줄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써야 할 돈을 안 쓰게 될 가능성, 써야 할 돈을 줄여서 쓸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생각대로 적게 벌어서 적게 쓰는 작은 정부가 민간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민간이 스스로 경제가 발전하게 만드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21세기는 그리고 지금 우리처럼 성장이 어느 정도 고도화됐고 성숙기에 접어든 나라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상시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또 복지도 우리나라는 자동적으로 복지 지출도 느는 나라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측면이 특히 이번에 많이 깎아줬기 때문에 내년에 또 깎을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거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의 지지 세력이라고 판단되는 분들을 위한 어떤 인기 영합을 위해서 한 거라면 정말 더 큰 걱정이다. 물론 아니겠지만 너무 부자감세인 게 너무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시죠? 아까 들었던 세목만 봐도 좀 그런 거라면 조금 너무 정치적 어떤 논리를 위해서 경제를 너무 볼모로 그냥 삼은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네요. 우려. 일단 이번 정부의 경제 정책의 그 틀은 다 나왔습니다. 얼마나 거둘 것이고 얼마나 쓸 것이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집중할 것이고 우리는 민간이 중요하다고 보는지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틀도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높아졌고 거기에 기반해서 우리는 이제 판단을 하면 되는 상황이 됐다. 다만 이건 이 정부의 계획이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대부분의 이 계획들이 거의 대부분 법이 통과돼야 실행할 수 있다. 그리고 공약집에 일단 다 대부분 있는 내용인 거죠. 근데 법이 통과돼야 되는데 법이 통과되겠느냐? 그 외에 특별 공제라든지 법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부가 공약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지켜봐야 한다. 아직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 다수당은 야당이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쫙 들으시니까 지금 정부의 감세 정책과 이게 앞으로 어떻게 현실화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던 이게 뭐 세금 깎아주면 딴 데서 맺고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세수가 늘어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참나 진짜.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도 이 정부에서 여러분 지금 내일 보신 분 중에서도 세대 감세에서 크게 또 절세하게 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축하드리고 저는 감세가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제 일방적인 것 같아서 한쪽만 어떤 딱 보이잖아요. 뭔가 누굴 위한 건지. 그래서 약간 좀 서운하다. 그런 생각 들지 말라고 소득세도 깎아주셨다고 합니다. 감사하고요. 자, 아무튼 서영 기자 오늘 굉장히 어려운 기사 2개를 묶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1시간 40분 동안 얘기를 해주셨는데 100분 토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떠셨어요? 덥습니다.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덥고 목도 좀 따갑네요. 빨리 집에 가서 막걸리 한 잔 먹고 싶어요. 어우 좋다. 자, 그럼 저희는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대들기는 매주 수목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업로드됩니다. 저 서영민처럼 보고 싶은 기자가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구조할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좋았어. 또 만나요. 안녕.